죄송합니다. 중국 여권은 일반 레인으로 가세요. 하지만 저분도 아시아인인데요. 저도 의사입니다. 한국은 신뢰 국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규정이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들은 이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리웨이밍 상하이 최고급 성형외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45세 여의사입니다. 연 매출 80억 위안, 중국 성형계의 여제라고 불리죠. 유럽 성형외과 학회 초청 연사로 파리에 왔을 때만 해도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 앞에서 한국 의사는 신뢰국 패스트레인으로 30초 만에 통과했고, 저는 같은 아시아 의사임에도 2시간을 기다린 후 세컨더리 룸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같은 의사, 같은 아시아인인데 여권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걸요. 도대체 한국 의료의 무엇이 세계를 이렇게 신뢰하게 만든 걸까요? 그 궁금증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본 것들은 제가 의사로서 살아온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중국 의사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의료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리웨이밍입니다. 상하이에서 성형외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45세 여의사죠. 중국에서는 꽤 유명한 편입니다. 연 매출만 80억 위안에 달하고 사람들은 저를 중국 성형계의 여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날도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유럽 성형외과 학회 초청 연사로 파리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중국 성형외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로 가득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럽연합과 신뢰국가라고 적힌 빠른 통과 레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 제 앞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한국 여권을 보여주며 그 레인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간단히 확인하고는 환한 미소와 함께 도장을 찍어줬어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도 같은 아시아 의사잖아요. 당연히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하게 그 빠른 레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보더니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여권은 일반 레인으로 가세요. 하지만 저분도 아시아인인데요. 저도 의사입니다. 제가 항의했지만 심사관은 단호했어요. 한국은 신뢰 국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규정이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아시아인, 같은 의사인데 여권 색깔 하나로 이렇게 차별받을 줄이야. 어쩔 수 없이 일반 레인으로 향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일반 레인에서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신뢰국 레인으로는 수십 명이 스무스하게 통과해 나갔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도 온갖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박 장소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학회 참석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초청장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사 하시는 거 맞나요? 증명서 보여주세요. 결국 추가 확인을 위해 세컨더리 룸까지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또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총 2시간이 걸린 셈이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여권 하나로 이렇게 차별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의사는 30초 만에 통과했는데 저는 2시간이나 걸렸어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우물안개구리였던 건 아닐까? 중국 내에서의 성공에만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 내일 학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어요. 파리에서의 굴욕을 뒤로하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성형외과 학회본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발표할 차례였어요. 중국 성형외과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세션에 발표 예정이었고, 오전에는 다른 발표들을 들으며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발표자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였어요. 파리공항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국 의료 시스템과 성형외과의 신뢰도였죠. 박민준 교수가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청중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발표 내용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의료사고율, 환자 만족도, 국제 의료 관광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거든요. 한국의 의료사고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죠. 박민준 교수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쉴 새 없이 올라갔거든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K-뷰티와 연관된 의료 한류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민준 교수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의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환자들이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도 그 신뢰에 보답하려 노력하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것도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당황스러웠어요. 성형 기술 자체보다는 시스템과 신뢰도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중국 성형외과의 기술적 우수성과 혁신에 대해 발표했어요. 최신 장비, 고난도 수술 사례, 그리고 저희 클리닉의 성공 스토리까지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박민준 교수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손을 드는 사람이 서너 명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들도 기술보다는 시스템과 신뢰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변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솔직히 중국의 의료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제 기술력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휴식 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국 의료가 요즘 주목받고 있어요. 기술도 좋지만 시스템이 탄탄하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가 말했어요. 특히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의료 분쟁도 적고 말이죠. 프랑스 의사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성형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 자체가 다른 건가? 도대체 한국 의료의 무엇이 이렇게 인정받게 만든 걸까?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력과 수익에만 집중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중국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 신뢰도 순위, 환자 만족도 통계, 의료사고율 비교 데이터까지. 이런 정보들이 왜 중국에서는 검색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정부의 인터넷 검열 때문이었겠죠. 한국이 세계 의료 신뢰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의료사고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환자 만족도는 92%를 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죠. 국제 의료 관광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의료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암치료, 심장 수술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의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그때 딸 샤오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16살 딸이었죠. 엄마, 학회 발표 잘 됐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 한국 의사들은 정말 존경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한국 의사처럼 존경받는 의사가 되세요. 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한국 의료진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반면 저는 어떤가요? 중국 내에서만 유명할 뿐이었습니다. 계속 검색하다 보니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국민 건강보험, 투명한 의료정보 공개, 의료 분쟁 조정 시스템까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도 시스템을 신뢰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에서 의료진에 대한 존경 문화였어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의료진 전용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검색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너무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때문에 진짜 현실을 몰랐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런던 학회가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가보자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한국 의료에 무엇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남편 하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학회 끝나고 한국에 잠시 들렀다 갈게요.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의료 시스템 견학차 말이에요. 요즘 한국 의료가 화제라더라고요.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이해해줬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의료 발전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병원에도 허가를 받기가 만만치 않았지만 중국 내 제 유명세가 한몫했죠. 어차피 병원에서 제 요구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런던 학회 마지막 날, 저는 박민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서 의료 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박민준 교수는 친절하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견학도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의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부터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도 파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지만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제 짐을 보더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의료진이세요? 네, 중국에서 온 의사입니다. 그러자 기사분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의사 선생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자연스럽게 존경어를 쓰며 정중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의사라고 해도 이런 대접을 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택시 기사분도 의료진을 존중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서울대병원이요? 좋은 곳이죠.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수술 받으셨는데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기사분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말투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았는데 말이에요. 강남대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일제히 길 양쪽으로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도로가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4차선 도로가 구급차를 위한 전용 통로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기사분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저기 안에 환자분이 계실 텐데 빨리 병원에 가야죠. 말씀하시는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차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원래 차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렉슨을 울리거나 속도를 내는 차도 없었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구급차에 양보해 주나요? 물론이죠.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법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의료진과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 말입니다. 기사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료진과 생명에 대한 존경이 사회 전체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까 본 구급차 양보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박민준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교수님,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인 걸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구급차가 지나갈 때 모든 차들이 양보하는 모습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박민준 교수의 말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특별하다고 여기지도 않는다니. 이런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대병원 견학 어떠세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택시까지, 그리고 구급차 양보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웠어요. 의료진과 생명에 대한 존경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까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교수와 서울대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그리고 환자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응급실부터 둘러볼까요? 박민준 교수의 안내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응급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보호자들도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환자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트리아지 시스템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박민준 교수가 설명해주는 동안 한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의료진들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지정된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호자들이 의료진 주변을 둘러싸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족분들이 정말 차분하시네요. 의료진을 신뢰하고 계시거든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박민준 교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사도 그 신뢰에 보답하려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였어요. 이어서 중환자실을 구경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면회 시간에 가족들이 와도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손 소독, 가운 착용, 면회 시간 준수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감염 관리가 정말 철저하네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가족분들도 그걸 잘 이해해 주세요. 중국에서는 가족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의료진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의료진 간의 위계가 어떤가요? 물론 경력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환자를 위해서는 누구든 의견을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식당에서 젊은 간호사가 선배 의사에게 환자 치료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의사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오후에는 의료정보 공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의 의료사고율, 수술 성공률, 환자 만족도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나요? 병원에 불리한 정보도 있을 텐데요. 투명성이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숨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불러일으키죠. 중국에서는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하는 병원을 찾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었어요. 이런 투명성이 환자들의 신뢰로 이어지는 거겠죠. 저녁에 박민준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네요. 맞아요. 의료진이 환자를 신뢰하고 환자도 의료진을 신뢰하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의료를 신뢰해요. 박민준 교수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진정한 의료는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구급차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모든 차량이 자연스럽게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교통 양보가 아니라 생명과 의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던 거죠. 다음 날은 강남에 있는 김영희 원장의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개인 병원이지만 시스템은 대학병원 못지않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김영희 원장은 35세의 젊은 여의사였어요. 저와 같은 성형외과 의사였지만 철학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환자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거죠. 김영희 원장의 수술 전후 사진들을 보니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인위적이고 화려한 스타일과는 정반대였죠. 환자들도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하나요? 네, 요즘은 더욱 그런 추세예요. 남들이 알아보는 성형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뻤던 것처럼 보이는 성형을 원하시거든요. 김영희 원장과 함께 강남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의료진 우선석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였어요. 실제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당연한 거죠. 의료진이 빨리 이동해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병원가를 지나면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금연구역이어도 몰래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들을 위한 배려네요. 맞아요. 간접흡연이 환자들에게 해롭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병원 앞 주차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 전용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곳에 주차하지 않았어요.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강제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배려였죠. 저녁에는 김영희 원장이 명동의 한 한정식집을 소개해줬어요. 최순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67세의 할머니였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의사 선생님들이시구나. 최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돈을 받아요? 생명을 다루시는 귀한 분들인데. 정말 놀랐어요. 공짜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중히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희 아들도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인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거든요. 결국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감사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마음이 더 따뜻했어요.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다니. 할머니, 항상 이렇게 의료진들을 대접하세요? 그럼요. 의사는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영희 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정말 존중받아요. 물론 책임도 그만큼 크지만요. 책임이요? 사회가 우리를 신뢰해주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위해 노력하게 돼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철 우선석부터 금연구역 준수, 의료진 전용 주차 공간, 그리고 최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까지. 사회 전체가 의료진과 환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적 존경과 신뢰가 있기에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정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밤 당직을 서기로 했습니다. 29세의 젊은 의사였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응급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오늘 밤에는 한국 응급의료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오후 8시부터 당직이 시작됐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교통사고 환자, 급성복통 환자, 심근경색 의심 환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호자들이 의료진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밤 10시쯤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발성 외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이정수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5분 후 준비 완료됩니다. 혈액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의료진 간의 소통도 완벽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정확히 전달했어요. 환자 가족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상황이라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가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지만 의료진을 원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정수 전문의의 짧은 대답에도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료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겠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들의 감사를 받는 건 말입니다. 새벽 4시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정수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는 의료 분쟁이 많지 않나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진을 신뢰해 주시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요.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시스템의 투명성도 있고 의료진의 노력도 있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의료에 대한 존중 문화가 크지 않을까요? 이정수 전문의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투명한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 사회의 존중, 환자의 신뢰가 선순환을 이루고 있었어요. 새벽 6시쯤 또 다른 응급 환자가 왔어요. 급성심근경색 환자였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심혈관 센터에 연락했나요? 네, 이미 대기 중입니다. 가족분들께는 설명드렸나요? 네, 상황 설명 완료했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심혈관 센터로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게 됐어요. 가족들도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하며 모든 걸 맡겼습니다. 당직이 끝나고 이정수 전문의와 커피를 마시며 소감을 나눴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보다 신뢰가 의료의 근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환자가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반대로 환자가 신뢰해주면 의료진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한국 의료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사회가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구급차에 양보하는 시민들, 투명한 의료 시스템, 의료진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환자들의 절대적 신뢰까지.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기술, 높은 수익, 개인적인 명성. 하지만 진정한 의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환자와의 신뢰,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단 며칠이었지만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새겼어요. 상하이에 도착해서 클리닉으로 출근했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장비들, 그리고 수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까지. 겉으로는 성공해 보였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며칠 후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앞으로 우리 클리닉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 의사 왕샤오밍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변화 말씀이세요? 환자 중심의 치료, 투명한 의료 정보 공개, 그리고 진정한 의료 서비스 말입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관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짜 의료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시민들의 의료진 존중 문화,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환자와의 신뢰였어요. 사회 전체가 의료진을 존중하고 의료진도 그 신뢰에 보답하려 노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반응은 뜨거웠어요. 좋아요와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 동기 딩하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웨이밍아, 너 요즘 왜 이러냐? 한국 의료를 그렇게 칭찬해도 되는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조심해. 너무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딩하오의 경고성 전화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 원장님, 최근 업로드하신 동영상이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외국 의료 시스템을 과도하게 미화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삭제됐어요. 좋아요, 수만 10만 개가 넘었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리웨이밍 씨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간단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목적이었나요? 의료 시스템 견학차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요.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국가에 대한 애정은 이해하지만 표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약 30분간의 대화 후 그들이 떠났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였죠.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너무 위험한 길을 가는 거 아냐?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맞지만 가족도 생각해야지. 남편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조심스럽게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비교는 피하고 일반적인 의료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술의 완성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환자와 사회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도 의료진을 신뢰할 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죠. 이 글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회수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아마 알고리즘상 노출이 제한된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클리닉 운영 방식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환자와의 상담 시간을 늘리고 치료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수익은 조금 줄었지만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어요. 딸 샤오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글들 보고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엄마가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딸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의 글을 남겼어요. 진짜 애국이란 현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신뢰받는 의료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